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래서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서 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지호 정무실장 발언에 대해서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녹취록으로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런데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명하기로는 내 전화는 모든 통화 내역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데 기자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녹취록 자체는 없다, 녹취 파일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러면 검증해보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화로 수습이 되나 했더니 오히려 또 다른 쪽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신지호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단어가 가벼운 단어도 아니고 네네네. 그 시점에 나와야 될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저를 지칭한 게 아니면 누굴 지칭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것인지 저한테는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든지 후보 측이든지 아니면 당사자든지 아무 연락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인들한테는 그냥 자기들이 사과했으니까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수준이라 봐요. 후보쯤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의 통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당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전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당사자의 발언의 진정성이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또 분명하게 짚었고요. 일단 이런 녹취록 파문이 생기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매우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오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연남 실장,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에 지금 공정과 상식이 없다.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없다 또는 의심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녹취록 같은 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를테면 두 사람 간의 어떤 전화 통화 내용이 사실 요즘 같은 이제 전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기자들이 계속 요청을 해요. 어떤 내용이 오갔냐 이런 얘기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녹음 내용을 풀어서 이른바 당직자들이 실무자들이 이걸 이를테면 정리를 한다. 이걸 녹취록으로 볼 거냐?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럼 그 녹취록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녹취록이라는 게 무슨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거 녹음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워낙 언론에 관심도 많고 요구도 있으니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취지에서 이걸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대표와 소위 이른바 야당의 1위 주자, 여권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주자 간에 이를테면 통화 녹취록이 있니 없니 소위 경선 시작도 전부터 이런 얘기로 갑론을박하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당의 공정과 상식이 있니 없니 이 자체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보수 칼럼니스트처럼 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다라는 예. 그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다.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형태의 어떤 뭐 글이 오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들은 바도 있고 짐작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날 그 12일 날 윤석열 총장의 전화를 받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통화한 내역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에도 나옵니다만 60명이 넘는 기자들이 전화했으니까 나 이제 윤석열 총장 전화 왔는데 이렇게 통화했습니다라고 이제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기자들한테? 예, 기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게 짧았으니까 2분이 안 돼, 2분 정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내용도 이미 나온 건데, 우리 저는 첫째 그러면 그 녹음이 왜 어떠냐, 녹음하는 게 어떠냐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적절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대표 입장에서는 요새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젊은 기자들 녹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대표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른 소리 나올까 봐 또한 대표실 입장에서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다 보도되고 나중에 여파를 미치니까 뭐라고 했는지 녹음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근데 녹취록을 만드는 데서는 녹취록 인지 없는 데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없다고 하니까 예. 믿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처음에 설명과는 좀 다르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 대표와 그리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1위 후보 간에 이런 불신이 쌓이는 계기가 된 거다. 예. 이것은 분명 양쪽 모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녹취록이 있든 없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적 미래에 흠이 갈 정도로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윤석열 전 총장도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을 보시오. 녹취록이 아니라 12일 날 대화 나눈 걸 보면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과 그리고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서 손잡고 가야 됩니다. 옆에서 뭐라고 한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정신을 지켜서 이준석 대표의 실수는 했지만 그 큰 마음으로 안고 같이 가는 게 야당도 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 지지자들한테도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네. 이렇게 사인 간의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표하고 이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제3자가 도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그냥 당사자 간에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까? 모두가 엿들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사실은 요즘 그 법정에서도 녹취록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돈을 빌렸는데도 계약서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돈 빌린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할 때 궁여지책으로 녹음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녹음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한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을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녹음한 것은 언제든지 그 녹음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편집 내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맥락을 쭉 들어보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 일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녹음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부당한 이득을 보게 그런 목적으로 녹음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자동 녹음이든 어쨌든지 간에 저런 녹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나이도 어리고 또 이런 쪽에 밝으니까 이렇게 녹음을 해왔다라고 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김두수 총장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리는 게 너무 큰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탄핵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이 상당히 본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녹음을 했지? 녹취록이 어떻게 나왔지? 이런 그 경위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도청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오히려 지역
호소하는 그런 것을 덮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통화를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자분들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의 어떤 이런 행태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마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자체의 어떤 목적성보다는 그냥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생각이 들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다시 확인해 봤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준석 측이란 이름으로 뭐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 기사가 나오면서 오해가 쌓인 것 같은데요. 내용의 본질은 신지호 정무팀장이 탄핵이란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좀 사과하고 제발 뭐 방지와 이후에 있을 당의 토론회의 참석 여부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취재 과정에서 정폭되고 그 정폭된 사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신뢰를 할 수 없는 불신에서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추가 언론들의 취재 과정이 충돌하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예. 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자체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당대표와 1위 후보의 무한한 서로의 신뢰에서 시작돼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불신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글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똘만이 아니냐, 마당새로 뛰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글이 올라온 모양인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좋아요 이걸 또 눌렀던 모양입니다. 다시 삭제를 하기는 한 모양인데 이걸 점입 가경이라고 하지요. 하태경 후보 서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건 서로 자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역사의 죄인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대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당권 다툼하는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로 이 대표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서로 좀 한발 좀 물러서서 예. 자제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사실 이 두 사람 갈등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뭐 어디에서 이렇게 단단히 꼬인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이준석 대표는 경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자기가 총기획 연출자, 우리 방송에서 하는 CP, 칩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스테이지, 그렇게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대선 국면에서는 주인공은 후보야. 그리고 예. 당내 경선은 빠르게 돌파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가 붙어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 지점이 저는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제가 짚어줘야 될 대목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업된 게 기분이 뭐랄까 업됐다 그럴까 예. 흥분된 게 이런 거예요. 예. 그 전날 신지호 예. 실장이 뭐랄까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이럴 수 있냐 자기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답변이 왔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국민들이 기자들이 묻는 게 그럼 윤 총장이 전화해서 사과합니까? 뭐 사과합니까?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거 제가 볼 때는 녹음이 돼 있으면 그걸 또 확인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견지에서 대표실에서 한번 자기가 뭐 녹음한 걸 들려줬거나 녹음돼 있는 걸 자동 녹음돼 있는 걸 들려주면서 봐 기자들한테 사과나 유감 표현 없었어라는 예.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녹음을 한 번 더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추론컨대는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예, 나는 신성범 의원이 업됐다고 그래서 이제 당 대표 당선된 것에 고무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건 줄 고무가 알았더니 그게 됐는데 그 신지호 정무실장, 신지호 전 그 의원의 발언에 빈정이 듣고, 상해서. 빈정 상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윤석열 총장 쪽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런 호재 어떻게 보면 나쁜 안 좋은 의미에서 호재라 그럴까? 없다 대고 탄핵이야. 그렇게 공격할
거리가 생겼다고 판단했음직하죠. 그런데요, 정의남 실장. 네. 어떻습니까? 이 탄핵 얘기가 신지호 실장이 불쑥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일부 보수 언론의 이렇게 칼럼이나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 이대로 안 된다 이런 글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불쑥 나왔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쑥 나왔든 그렇지 않든 이 상황 자체가 그 얘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엄존하고 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자 야당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른바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분명한 대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4월 재보선 승리를 통해서 뭔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대선 주자 13명이 지금 몰려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 경험도 없는 초보 정치인들까지 다 대거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에 이 소위 이른바 희망을 걸고 경선 버스에 탑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벌써부터 정권 교체의 어떤 큰 어떤 흐름을 꼭 얻은 양, 이를테면 당대표와 야권 1위 주자 간에 지금 어찌 보면 당내 뭐 주도권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야당 내에서 정치를 해왔던 소위 이른바 유승민, 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준석 당대표를 엄호하는 편에 서게 되고 여타 주자들이 반윤석열 진영에 서게 되고 이러면서 당대표와 1위 주자 간의 이른바 주도권 다툼이 벌써 시작됐다. 예.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본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신성범 의원 예. 어떤 말씀 제가 먼저 아니, 물어봐도 예, 예, 되겠습니까? 예. 혹시 지금 국민의힘 당규에 대표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쭉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잖아요. 고참 당원들이나 현직 의원들이나 그리고 다른 그 경선 때 다른 진영에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언도 했던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선 관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저 지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리스크가 생길 거다, 위험해질 거라는 그 예측을 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점은 이준석 대표의 실수와 이런 것을 빌미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당내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불신임, 최소한 예. 불신임 이런 이야기는 뭐 불신임은 연판장이나 가능하게 돼 있나요? 그런 것은 정치적 행위로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신성범 의원께서 지점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의 어떤 캐릭터, 서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끝나겠죠. 그런 점에서 묻힐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다른 것을 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뭐 유튜브에서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야. 뭐 윤석열 되면 지구를 뜰 거야. 이런 얘기 한 걸로 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공정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가 순탄하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를 돕고 있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도 표현한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최재형 현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성 뭐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을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준석 대표도 적어도 자기가 어떤 후보에게 유불리를 갖다 댄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뀔 거나 누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자기가 3월 달에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서울시장 나오고 서울시장 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떼야지. 반농담 삼아 했던 건데 그 당시의 심정은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월 달이니까.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고 쉬실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걸 내심 이준석의 진심은 그거였구나. 당대표가 돼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그 친구의 본심이었나라고 의심한다면 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치권 안팎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마당에 이준석 대표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비토적이고 반대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굉장히 다시 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나요? 대표를 뭐 교체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하는 의심을 거예요. 갖고 있는 한 이 갈등이 쉽게 끝나지 그러니까 않을 수도 있다. 갈등은 봉합을 하더라도 그 갈등은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둘러싸고 있는 최고위원들이나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같이 가는 거죠. 서로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20, 3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징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가장 지지율 높은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라는 걸 떨어뜨리는 그런 은행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성모 의원한테 물어볼 게 많으니까 짧게 갑시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 속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선 주자 토론회 이게 가능할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당초에는 내일 모레 지금 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 측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원희룡 후보도 지금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아예 방법을 좀 바꿔서 정견 발표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이죠.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토론회를 하기로 한 다른 후보들도 반발할 거 아니냐.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또 선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경선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위원장에게 이준석 대표가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일단 토론회에 관련한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 발언을 들어보시죠. 토론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 토론회에 관해서도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최고위에서 정책 토론회 이거를 발표 형식으로 바꾼다고 의견하면 정준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 토론회가 발표 형식으로 해달라고 정준영이 요청을 했어요.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회가 될지 발표회가 될지 내일 결정하겠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죠. 들어보시죠. 선생님, 국민의힘에서 정책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바꾼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그런다면 좀 참석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그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모 의원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당내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 같은지. 우선 저기서 쟁점은 이 출발이 뭐냐 하면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전부 다 기회를 많이 달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후보들과의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과의 진영과 캠프와의 일정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났다는 것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시한 게 토론회로 하지 말고 비전 발표회로 좀 의미를 축소해서 줄여서 하자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병수 위원장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래서 토론회로 고집하시다가 저게 이제 인터뷰에 나온 건데 저는 받아들이셨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열어도?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 발표회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발표회 자체도 뭐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건 저도 그 속보를 봤는데 신뢰하기가 힘든 게 아, 내일 그래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내일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예. 그 자리는 뭐냐면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걸 보고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핵심 쟁점이 결국은 모레 하루 네. 후에 내일 최고위원 하루 후에 열리는 저 토론회나 발표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토론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예. 쟁점 이동이 어디로 되냐면은 자 경선 준비회가 이렇게 해왔지만 원래 23일로 예정됐던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당기자. 예. 그걸 결의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앉힐 것이냐.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준석 대표는 서병수 의원이 잘해왔으니까 예. 그대로 가자는 쪽이고 다른 쪽에서는 보면은 특히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볼 때는 편향적이다. 이렇게 해서 좀 교체를 하자. 이런 쪽으로 논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각을 좀 바꿔보죠. 김두수 총장.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제 서병수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뽑느냐 안 뽑느냐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강하게 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 비슷하게 지금 보이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가 왔죠. 지금까지 뭐 이 토론회 여부는 경선 준비의 뭐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장 성격은 그 대표가 임명하고 물론 최고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협조 안 해주면 실제 이제 불시임 같은 게 일어나는데 정당에서는 과거에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할 때 최고위원이 2명에서 3명이 동시 사퇴를 하면 대표도 자동 사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원희룡 의원, 홍준표 의원이 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대표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해주면 굉장히 끌고 나가기 어려운데 예. 그것에 대해서 타협안으로 토론회를 하지 않고 또는 뭐 비전 발표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 정치에서는 빠타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 일종의 합의를 봐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전체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예. 같고요. 이 근원은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과 당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앞당기는 것, 본인이 n분의 1 취급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면서 난 충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월 말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토론회와 관련해서요. 어차피 토론회 하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언젠간 하겠죠. 예, 그걸 조금 앞당겨서 한다고 그렇게 못할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벌써 토론회 하느냐 뭐 이렇게 좀 꺼리는 후보가 있는데 그걸 또 굳이 또 당겨서 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심판이 편파적이라고 의심받기 시작하면 게임 자체가 안 되고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 심판이 자기들끼리도 심판이 뭐 편파적이니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무슨 재미로 보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있냐면 성공 자체에 실패의 인자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성공을 했어요. 대선 1위 후보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대표가 됐을 때 특히 송영길 대표 됐을 때랑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아주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봤을 땐 작은 성공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목표가 있는데 뭐 지지율 1등 해봤자 그다음에 당대표 해봤자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한 번 하고 정치 그만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후보도 위기고 대표도 위기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두 가지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은 높지만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아주 초보인. 그래서 제가
정치인도 전문직이구나. 저는 요번에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런 초보 후보를 잘 보듬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집이 제대로 되려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이 부분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부터 고쳐가지고 본인이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건 대표가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공정한 레프리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가 아주 큰 수렁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정혁진 변호사처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지요. 최재형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녹취록의 존부에 관해서 말이 엇갈리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서 말을 아꼈지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한강에서 싸워야 되는데 낙동강 어디가 한강이고 어디가 낙동강일까요? 굳이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또는 뭐 저기 영남권도 분류할 게 있습니다만 뭔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안에서 아웅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저 최재형 후보의 우려처럼 경선판이 뭔가 좀 산으로 가는 형국이고요. 토론하자고 했더니 탄핵하자고 달라들질 않나. 이를테면 당대표는 녹음을 하지 않나 또 야권 주자 1위 주자 후보는 자기를 좀 옹호해 주는 발언에 좋아요나 누르고 있지 않나.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자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우선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한다면 저는 경선 토론이라든지 정책 비전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으로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이냐. 이게 내일 최고위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내일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토론회가 무산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 상당한 상처를 입겠죠.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좀 기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윤석열, 최재형 두 정치 신인들이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들 이 틈을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최재형, 또 홍준표 이 세 후보는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저는 제가 본선 경쟁력이 제일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 마음을 잡으려면 너무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너무 오른쪽으로 너무 우파 인사같이 보이는 그런 후보로 과연 본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예, 자 신성범 의원, 유승민 후보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두 후보가 너무 보수 색채가 진하다. 지금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아예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중수층. 중수층. 중도 수도권 청년. 사실은 저기가 지금 사실은 양극화된 이런 정치 지형에서 저 중도층이 결국 관건이에요. 특히나 저 청년층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의사를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저는 맞는 거다. 근데 두 사람이 과연 완전히 뭐 보수적이냐 하는 것도 그거는 아닌 건데 지금까지 나온 언명이라든지 표현 그리고 정책적 지향점 그 두 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 노선이라 할까 시대의 변화에 조금은 뒤처지고 기존의 우리 저 미래통합당이나 앞에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건 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아주 지금 지지율이 낮습니다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경선 전략이랄까 대선 전략 자체도 본선 경쟁력이다. 결국은 누군가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저쪽 후보가 붙을 텐데 그러면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갖고
본선 가서 저 민주당 후보들 이길 수 있겠느냐. 중수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다라고 자기 예.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다른 후보들은 토론회를 내심 기대했겠죠. 링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을 텐데 토론회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벼르는 이유는 역시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뭔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말 실수라고 할까요? 논란이 됐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체르노빌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이런 도대체 구조적인 여건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도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그 백신들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맞는 백신을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2차 접종이 빨리 마무리돼서 치명률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역 규제 법안 중에서 꼭 철폐해야 되는 법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김두수 총장, 얘기를 안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되고. 이게 어쨌든 정치 신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우리는 알기 위한 방법이 지금 현재는 은택트 시대니까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집회를 통해서 궁준 연설을 한다든가 또 대면 접촉을 해가면서 뭐 하다못해 뭐 이 그 미팅이 좀 자유롭고 이러면 되지만 지금은 저걸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저 방식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도 하루에 한 개씩 망언을 해가듯이 이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언론과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후보들 간에 이렇게 이걸 경쟁을 붙이면 좀 다른 걸 더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 차원에서라도 이 토론을 열고 그 내에서 후보의 우열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그 점에 이제 좀 피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정말 뭐 진퇴양난이죠. 예. 그런데 정혁재 변호사 지금 보면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참 정권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핸디캡도 좀 주고 뭐 좀 이렇게 좀 어드밴티지도 좀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섭섭함이 있는 것 같고 기존 주자들은 들어온 건 좋지만 대통령 그렇게 아무나 뭐 갑자기 되는 거 아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하고 옛날에 BJ 싱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BJ 싱이 좀 못 친다고 해가지고 프로들끼리 그 골프 시합을 하는데 뭐 핸디캡 몇 개 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혹한 정치 프로의 세계에 입문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도지사 선거도 아니고 건곤 일척 대권을 향한 그런 싸움인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도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두 분 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최고위직까지 가셨던 분이지만 제가 봐도 대권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부족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내 주위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 배우고 이 사람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 때 경제가 좋았던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뭘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유명한 그 경제 수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인사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사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들은 좀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야권의 부담스러운 일이 또 하나 생겼죠. 야권 통합의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결렬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죠. 안철수 대표 오늘 통합 노력은 여기에서 멈춘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아주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렇죠. 상처 입을 만했죠. 그것도 합당 결렬의 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앞으로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될까요? 대선 독자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계획은 따로 말씀드리겠다. 일단 당을 먼저 추스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당을 먼저 추스리고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 사실 통합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요?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사이에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사이 그리고 그 과거에 뭐 인연이 좀 악연으로 얽혀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장애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게는 대선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경선 버스에 다 올라오게 만든다든가 그냥 좀 더 비교적으로 보면 흡수하면 뭐 속값 쳐서 흡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가능한 없는 집안이 합칠 때는 그래도 뭔가 많은 조건을 좀 받고 그래도 체면을 세워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나 스타일을 보면
좀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타협이나 협상이나 좀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부족해 보였고 이건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돼 가는 과정에서 예스, 노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가 끝나면 뭐 오래전부터 깨끗하게 정치가 해결됐겠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욕망들이 얽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분리해서 본인들의 길을 가는 것이 향후 더 지분도 영향력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략적 결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논의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오만한 태도와 국민의당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당원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닌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 통합 빨리 결정하라.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표현이 듣기에는 좀 과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죠. 그중에 하나 들어볼까요? 뭐 승객이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아가지고 뭐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아니면 뭐 기분이 나쁘니까 버스 기사가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뭐 이런 것도 안 타겠다 이래 버리면요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저는 뭐 그 버스 회사가 뭐 돈 더 벌면 좋은 거지 꼭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저는 합당하라 의지가 있었으면은 아니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진짜 웃긴 거거든요. 자, 신성범 의원 생각하시기에 이준석 대표는 과연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얼마나 성심껏 진정성 있게 임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대목을 제가 쉽게 답변 못 드린 이유가 전사, 앞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 날 서울시장이 되면 합당하겠다. 거기에 그럼 안 돼도 할 거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안 되시고 나서 합당의 절차가 실무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신 대로 첫 번부터 당명 변경이라는 요구를 권은희 협상 대표가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저것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의 당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결국 이렇게 결렬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그것은 하나의 빌미와 핑계일 뿐 과연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뭐랄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논리에 정치적 결론에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닌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명 변경만 요구하지 않았어도 쉽게 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전에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와는 아시는 대로 채무 변제, 사무처 직원 고용 승계 이 외에는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일종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협상할 때마다 요구 조건이 하나씩 늘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말을 보면은 결국은 제가 약속했던 것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합당을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 시너지가 안 난다. 야권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안철수 대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본다면 이걸 한쪽의 결렬 책임을 한쪽에 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나 국힘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논리에 따른 그런 정치 전망소에서 나온 결론으로 보는 게 저는 냉엄한 현실이라고 봐요. 정혁진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힘 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봤어요. 그 힘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그 힘 있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마티형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더 포용하는 모습. 결국은 안 됐을지라도 내가 이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양보했는데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것하고
아이 뭐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뭐 언제까지 시간 딱 정해주고 이런 것하고는 보는 게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남 실장께서도 합당 가능성 한 30%도 안 보셨죠? 30% 이하로 봤죠. 이게 애시당초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지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아까 뭐 초보 정치들 얘기했습니다만 정치가 아무리 쉬워 보여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는 눈은 거의 프리미어 리그 수준이지만 실제 실력은 동네 축구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안철수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 대표라고 하겠습니다만 역시 아직도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다시 한번 떼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여러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 이것이 통합의 원칙이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 근거가 대부분 괴멸된 상태다. 이 속에서 이것을 또 한 번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각자 도성의 길을 선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뭔 권력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냉엄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물론 정치라는 게 오늘은 곧 이렇게 힘들지만 또 11월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 야권 후보 경선 국면이 또 벌어지면 또 안철수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국민적 명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오늘 OX를 준비했으면 한번 네 분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정기남 실장부터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독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독자 출마하게 되고 향후 5, 6년간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보게 될 겁니다. 독자 출마할 거다. 신성범 의원께서는요? 저도 국민의당의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출마할 것 같고 11월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연합을 한다든지 당대당 통합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 지분 문제가 다시 나올 거예요. 김두수 총장은요? 저도 독자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후보 단일화 문제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요? 저도 일단은 출마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일단 독자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네 분 패널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군요. 한번 지켜봅시다. 자, 여권으로 가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황교익 씨,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죠. 황교익 씨 음식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글 쓰는 분인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비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연 경기관광공사 관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있고 황교익 씨가 그 전에 이재명 지사의 형수욕설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보훈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게 몇 번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어려웠죠.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자. 이재명을 이해하자. 정기남 실장은 지금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보 쪽에서는 이 황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양쪽 다 정세균 후보 측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다 입장을 내놨죠.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은 보훈 인사다. 다시 이게 더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사직 찬스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대목은요.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한 발언을 이제 소위 이른바 그 근거로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 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전에 황교익 저분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그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재명 지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과 저런 황교익 씨를 이를테면 경기 소위 이른바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캠프 내부에서도 저는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 경기도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관광공사 사장 문제만 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여러 현역 의원과 참모들이 이게 대선 가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체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사유 중에 하나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측은 황교익 씨가 소통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도 상당히 음식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보면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쭉 보면요. 예. 맛 칼럼니스트고 이 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여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실제 그동안의 어떤 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소통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됐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도지사라든가 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 타당성,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직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예.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타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인사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책 공세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평하고 탕평하게 인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또 뭔가 뜻이 맞고 가치관, 철학이 일치해서 좀 가야 된다. 이 두 개가 다 공존하는데 만약 널리 인재를 탕평해서 쓴 경우에 최재형, 예를 들면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보면 일종의 배신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자기하고 인사가 맞고 코드가 맞고 뭔가 이런 거는 우리가 비판하는 요소로 코드 인사다. 저렇게 이제 보온 인사다. 이런 비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뭘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현재 지사인 사람이 임명하니까 선거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일종의 선거에 좀 더 본인에게 좀 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임명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과 호불호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능력은 관광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은 뭐 음식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 완전히 비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관광공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더 외부의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내야 된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적절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사 찬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시기에 왜 이재명 지사는 이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여야 모두에게 다 이게 뭔가 비판적 요소인 이런 좀 무리한 인사를 하느냐. 이걸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좀 본질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키우려면 특히 자식을 키우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어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행을 가라. 그런데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법륜 스님하고 같이 만주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법륜 스님이 뭐라고 사람들을 유혹을 했냐면 여기 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예. 그래서
조그마한 봉고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쭉 돌아다녔는데 옛날 고구려의 그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그런 성터 그런 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한 1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감명을 받고 왔단 말이죠. 관광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맛집 탐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을 맛집 탐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재명 지사 측에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말씀. 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그 세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을 때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어도 이런 비판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계속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지사 찬스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다른 후보 측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19는 이제 직업과 업종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타격이 큰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재난지원금의 취지에도 또 공정의 원칙에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황교익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재명 지사께서 출연한 적도 있고요. 또 아마 예전에 이제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훈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지사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희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석보 의원.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소통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측의 변명은 굉장히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걸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는 절차를 다 거쳤을 거다. 임원 추천위원도 거치고 면접도 받고 해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선정한 이유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인성 문제, 욕설 부분을 저렇게 언론에 나가서 설득력 있게 방어해주고 또 친하게 지냈던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작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다. 결국 공정성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나 욕 먹더라도 나를 지켜주고 내 지지자는 한 자리 챙겨준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중도층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리 있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보다는 자기 사람 챙기는 낡은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 논란을 보면서 옛날 그 생각도 나는데요. 신성범 의원. 지금 이제 경기관광공사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관광공사 사장에 그러니까. 이참 씨를 임명을 했어요. 독일에서 귀화한. 예, 그렇죠. 그때도 과연 관광공사 사장 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때는 사실은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전문성은 없을지언정 이색적인 그 저는 있었던. 저는 아니 뭐 제가 왜 그 문제를 그 지금 지적을 하냐면 이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좋게 말하면 접근이 쉽고 안 좋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래가지고 결국 기억하시는 그분이 사고 치셨잖아요. 그 중간에 그만두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 영역이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서 관광 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혹시 말이죠, 김두수 총장. 황교익 씨가 친문 인사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훈이라고들 비판을 하는데 황교익 씨를 내정을 함으로써 뭔가 친문 지지자들을 좀 끌어들여 보자 하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경선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영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제 그 일종의 뭐 친문 후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문재인 지지자로서 또 문재인 당시 캠프의 그 무슨 기구에도 있었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유명한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뭐 밉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경선에서는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선거 전략적 차원이 분명히 고려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진남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황교익 인사의 적절성 여부도 물론 또 비판의 대목이 됩니다만 저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논란 자체를 좀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100% 지급, 현 정부와의 차별화 아니라는 그런 비판 속에서도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재명 지사는 추진력,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황교익 지금 보건인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인사 껴안기 하는 데 있어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여부는 둘째치고 자 30일 날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돌파해내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는 논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건 좀 위험한 파퓰리스트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그런 그 지금 현재 리더십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관광도 아주 중요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찾아봤더니 경기관광공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 전문 지방공기업이고 요번에 이제 만약에 황교익 씨가 대표가 되면 9번째 대표가 되는데 다 뭐 올해 그 공직자나 아니면 뭐 CEO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2018년도에는 경력을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네.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뭐 풍부한 지식과 경험, 자질과 품성 이런 식으로 그 요건을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도는 황교익 씨 때문에 그렇게 뭐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하더군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나라 밖 이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의 나라가 됐습니다. 자, 탈레반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제 한 나라의 주인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이제 9.11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탈레반을 그 주도 세력으로 지목하고 아프간 공습했고 탈레반이 결국은 수도 카불에서 퇴각했는데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슬슬 밀고 들어왔고 미국은 이렇게까지 빨리 정부가 바뀔까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아직 미군이 다 철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프간 정부가 사실상 항복을 했고 탈레반이 정권을 인수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공항에서는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아주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민항기들이 다 멈춰섰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시민들이 활주로에 늘어서 있는 비행기 서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다 태울 수도 없을 거고요. 관련된 영상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و یکی رئیس جمهور پیشین افغانستان را ترک کرد و کشور و ملت در توی یک حالت قرار داد خداوند امرایش محاسبه میکنه و مردم افغانستان هم قضاوت خود خواهد کرد. مشکل ما آمده مشکل ما حل نمیکنه دولت ما را میکنه چیزی می در جای ساعت 6 بجه که مالا در جای استاد اسکار که ما نمیخره یک در جای مردم کلی جمع است سر صدا میکنیم که صدا ما نمیکشیم برای مشکل ما را حل کنیم کس غم کسی را نمیخره در جای 예, 미국은 사실 어느 정도 무기를 좀 아프간에 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던 모양인데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아프간 정부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두수 총장,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저렇게 되면 일단 미국을 포함해서 그동안 아프간 정부 쪽에 가까웠던 그런 나라들 다 이제 안위가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5년 전 그 베트남에서 네. 마지막 사이공 미 대사관 철수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미국이 이 베트남에서도
당시 프랑스에 이어서 패배했고 이번에는 아프간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역설적으로 소련하고 10년 싸워서 이기고 다시 미국하고 20년 싸워서 이기는 이런 또 역사의 기록을 남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은 평온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서방의 대사관들은 다 철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1년 이상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봤지만 아프간 정부와 군이 너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 5만에서 8만밖에 안 된 거 아니냐. 군인이 다 헛수였고 그 헛수의 군인들의 월급들을 정부 관료와 군 관계자들이 일종의 중간에서 빼먹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결국 너무나 쉽게 카불을 진입했고 카불 진입하고 나서 하루 만에 대통령궁을 접수했으니까 이런 뭐 역사에도 없는 이런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간 이후에 투입된 비용이 1조 달러가 넘고요. 그동안 전쟁으로 숨진 사람이 아프간에서만 17만 명,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24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신성범 의원, 네. 이제 이 상황을 놓고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서로 이제 다른데 트럼프는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렇게 이제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바이든은 그동안 얼마나 못했으면 이 상황까지 왔느냐,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놔둬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빨리 손을 빼는 게 제2의 베트남이 사태를 막는 거다라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제가 외신 유심히 보니까 향후 파키스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가지를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유심히. 첫째는 이제 결국 인권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아시는 대로 이 교조주의적 이슬람 교리를 갖고 있는 그룹들은 여성들은 남자의 대동 없이는 밖에도 못 나오고 부르카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와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가혹한데 지금은 유화적 제스처를 탈레반이 취하고 있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 발 인권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 두 번째는 결국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될 거다. 예. 알카에드나 IS 이런 테러 그룹들이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뭔가 온상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옆 동네 파키스탄이 위험해진다. 다시 말하면 파키스탄도 옆 동네에 있는데 거기도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 탈레반이라고. 거기와 연계될 경우는 지역에서 굉장히 혼란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 지역에 영국, 미국이 다 떠난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도로망,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1대1로의 하나의 거점으로 삼는다면 중앙아시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외신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정혁진 변호사, 당장 뭐 탈레반이 접수한 뒤로 뭐 노래도 일체 틀 수가 없고 뭐 또 여성들 완전히 이제 다시 또 지옥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프간이 지리적 요충지이었고 그다음에 또 아프간의 용병들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소말리아 관련된 그 영화였거든요. 모가디슈. 네네. 네. 딱 지금 저 상황하고 너무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모가디슈 그 이후에 소말리아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혼란에 빠지면서 또 주변 나라들한테 해적질하면서 그런 일들이 또 되풀이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 입장에서는 물 붓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던 것이 아닌가. 결국은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일함 실장이 이런 그 예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딱 9.11 20년 되는 날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걸로 탈레반이 이제 결국은 패퇴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올해 20년이 되는 9월 11일 날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폭파함으로써 바로 그 9.11 20주년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2001년 9월이죠. 무하마드 오마르라고 하는 소위 이른바 탈레반의 지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침공을 격퇴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찌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켜진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또 검토돼야 되겠지만, 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전 이번 전쟁에서 보여지는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아프간 철군 결정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국제질서의 냉엄한 어떤 질서, 그 근간이 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대목만 지적을 한다면 결국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먼저 도망가잖아요. 예. 결국은 어떤 군대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지도자가 그렇죠. 있는 아프간은 한계가 뚜렷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레반이 그렇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아프간 정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느낄 바가 적지 않습니다.